신영복의 담론. 배운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화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영복 선생님의 글 한 구절로 신영복의 담론 시작합니다. 오늘은 단편 소설 한 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영복 오라버니, 저도 순학질 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영복 오라버니 이거 괜찮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입에 착착 붙네요. 영복 오빠가 쓴 청구회 추억. 여러분, 이 책 많이 읽으셨죠? 예쁜 그림책으로도 따로 나와 있고요. 이창동 감독께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네요. 곧 영화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구회 추억. 신영복 선생님이 구속되시기 전에 2년 반 동안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장충체육관 앞에서 만났던 6명의 어린 아이들과의 추억이죠. 어디 놀러 가다가 참 가난한 학교에 어린이들이 딸랑딸랑 냄비에 무언가를 싸들고 같이 이렇게 놀러 가서 요 녀석들 참 귀엽다 이러면서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인연이 됐던 그런 이야기를 쓰신 건데, 이 글을 쓸 당시에 우리 신영복 선생님은 사형수였습니다. 당시의 생생한 심정이 오늘 강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이 1941년생이고요. 1968년에 구속됐으니까 20대 청년이었죠, 그때가. 1988년 20년 20일에 옥살이를 끝내고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했을 때는 40대 아저씨. 가장 푸르렀던 시절을 선생님은 감옥에서 보내셨네요. 가장 생명력 넘치는 시기 아닙니까? 20대에서 40대, 그런 시기를 감옥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이 시절을 나의 대학 시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인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배운 교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20년.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헤아리기도 힘이 들어요. 정말. 오늘 들을 청구의 추억은 따로 교재를 읽지 않겠습니다. 재미있는 단편 소설이니까요. 이 강의 들으신 다음에 선생님 책을 좀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이요, 금방금방 읽혀요. 매우 재밌거든요. 오늘은 교재 내용 대신에 이 책의 후기에서 선생님이 쓰신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추억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추억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를 만나는 곳은 언제나 현재의 길목이기 때문이며, 과거의 현재에 대한 위력은 현재가 재구성하는 과거의 의미에 의하여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추억은 옛 친구의 변한 얼굴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추억의 생환이란 사실을 나중에 깨닫기도 한다.
생각하면 명멸하는 추억의 미로 속에서 영이 되는 우리의 삶 역시 이윽고 또 하나의 추억으로 묻혀간다. 그러나 우리는 추억에 연연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 추억은 화석 같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단히 성장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언제나 새로운 만남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 책 역시 추억을 새롭게 만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청구의 추억의 추억 속으로 뚜벅뚜벅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제 오늘부터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계와 인간이 뭐 크게 다를 것도 없지만 이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할까 그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읽을 청구의 추억은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는 육군교도소가 남한산성에 있었어요. 저는 현역 육군 중위로 군사재판, 군법회의에서 재판받았어요. 육군사관학교의 경제학 교관이었어요. 육군 중위, 현역이거든. 그리고 우리 그때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사건 나서 당연히 군인 신분이니까 이제 육군 교도소에 수용돼요. 아마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징역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단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재판 3심도 아니고, 근데 형식적으로 3심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도 대법에 올라가서 파기환송해서 내려왔어요. 보통 군법회의를 남산 20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대리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으로 옮겨가서 이제 재판 끝날 때까지 고법 대법에서 파기환송돼서 다시 재심해서 하는 동안 한 1년 6개월을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서 지나게 돼요. 그때는 파기환송돼서 다시 무기로 떨어지기 전에는 사형수였어요. 사형수.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있었던 사형수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집행돼요. 어느 날 몇 번 딱 불러요. 그러면 사형 집행 당일날 호명당한 사람은 참 신비로워요. 정확하게 자기가 집행된다는 걸 알아요. 데리러 온 사람은 아니야, 뭐 교도과장 접견이야 이런 식으로 데려오는데도 잠깐만요 그러고는 대개 사형 집행당일 전에 그 사형수가 하는 일이 옷 갈아입어요. 자기가 집행당할 때 입으려고 미리 준비해놓은 러닝 팬티 색을 딱 갈아입고 입고 가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지.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요. 그 가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면서 사형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형과 인간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깊거든요. 지금은 군인 사형수는 민간교도소로 이첩해서 교수형으로 집행합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비사단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총살형 10m 전방에서 5명의 사격수가 일렬 횡대로 서서 10m 전방에서 염화물 소총으로 사선 사격 준비하는 서요. 고총 발사 팍 쏴요. 여기를 쏴요. 그 다음에는 끝나면 그 집행주의 헌병중위가 가서 안대를 딱 떼고 확인해요. 그 다음 거기 군목, 종군 목사가 입회하고 기도해줘요. 근데 그 종군 목사가 사형 집행에 있은 날, 얘는 우리랑 어제까지도 같은 방에 있었던 애들 아니야. 왜냐하면
사형수, 무기수만 따로 별도 수용했거든요. 남한산성에서. 그 일동 8호인데 거기서는 어제까지 같이 등산을 가서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주 일요일 날 되면 종군 목사가 우리 일동 8호로 와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제 하여튼 세상을 떠난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 집행 현장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요. 그 자세하게 얘기 들었던 여러 사람들이 또 가서 죽었지 사실은. 그걸 그렇게 또 열심히 해주대 목사가. 하느님 앞으로 빨리 오라고. 그래서 내가 주로 그때 많은 그 일동 8호의 재소자들의 항소 이웃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허가하지 않은 볼펜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볼펜으로 교도소에서 지급되는 휴지에다가 그 당시에 겪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기 시작하는군요. 오늘 볼 천구의 추억, 이런 휴지에다가 쓴 거예요. 옛날에 군대에서 지급하는 재생 휴지 있어요. 크기도 비슷해요. 이런 걸 1인당 하루 2장씩 주거든요. 근데 그걸 좀 모으고 다른 사람한테 얻고, 그래서 제가 몰래 가지고 있는 항소 이유서 작성용 볼펜, 그건 뭐 알면서 조금은 관해서 허용해요. 내가 거의 다 써주니까 그걸 갖고 이제 밤중에 쭉 써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천구의 추억, 감옥부터 사석에도 있고 단행본으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내가 구속되기 전 한 2년 반 동안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서울 장충체육관 앞에서 만났던 6명의 어린이들이 있어요. 걔들 내가 구속된 것도 모르고 또 오늘 장충체육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어린이들과의 역사집,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쭉 썼어요. 그 쓰는 동안에는 그 엄청난 사형 집행과 뭐 이런 일동 8호를 짓누르는 분위기로부터 해방되는 아주 구원이었어요. 밤중에 조용히 이제 쓰면서 써서 모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아놓은 게 있어요. 갑자기 제가 이송가요. 물론 이제 사형에서 무기로 파교 함송돼서 이제 감형됐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송 간다는 걸 미리 안 알려줘요. 보안상이요. 갑자기 헌병들이 와가지고 신중히 짐 샀어요. 제가 중이었거든. 짐 싸래. 왜? 이송입니다. 짐이라고 뭐 없지. 그냥. 근데 걱정이, 내가 이렇게 메모해놓은, 휴지에 메모해놓은 이걸 묶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나갈 때 뺏기지 않으면 다른 교도소 들어갈 때 뺏길 수 있겠구나. 허가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온 헌병이 누군지도 기억을 못해. 그걸 얼른 주고, 이거 우리 집에 좀 전해주든지, 못하겠으면 네가 갔든지. 그러고는 켜켜이 주고 떠났어요. 그 후에 이 무슨 메모지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엄청난 그냥 감옥살이 하느라고 없어졌어요. 그랬어요. 근데 감옥부터 사색 처음 책이 나온 거는 후배들이 우리 집에 이제 자주 들어갔어요. 양심수 석방운동 하느라고. 저희 선친이 모아놓은 엽서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뽑아서 평화신문에다가 연재했는데, 그 연재를 본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워서 책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게 출판하려고 하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우리 집에 노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20년 거의 다 살았고 곧 나올 텐데 이런 책이 나오는 건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아버님이 후배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전화 내가 받았는데 어떡하냐, 그럼 좀 기다리죠 뭐. 이래서 책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가 추수하자마자 같이 책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때는 이 메모지, 헌병한 대표부에 죽어간 이 메모지에 있는 그런 감옥으로도 사색 초판에는 없습니다. 우이동에서 목동으로 이사를 오는데 이삿짐 챙길 때 보니까 놀랍게도 헌병한테 내가 그냥 경없이 죽어갔던 메모지 이렇게 묶어서 철한 게 그게 아버님 방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어느 젊은이가 와서 주고 갔다. 그게 나중에 10년 후에 감옥도 사색 정보판에 그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고 또 그 부분이 하나의 독립된 글로서 참 좋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단행본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단행본으로 양이 적으니까 영문 한글 대역으로 하자. 그리고 동화책처럼 그림을 많이 넣자. 근데 그림 그릴 사파하는 화가 김세연 사파가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을 못하는 연배야. 그래서 내가 다 그렸어요. 컴퓨터로 그려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줬더니 그걸 참고로 밑그림으로 해서 자기가 그렸어요. 그래서 그 책이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그러면 이창동 감독이 나를 만났을 때 정부의 추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걔들 만났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 만났느냐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제일 궁금한 게 선생님이 구속될 때 취조받을 때 그 어린이 6명도 중앙정보부나 검찰에 불려와서 취조받았느냐고. 그래서 뭐 걔들한테 나오진 않았겠지만 하여튼 걔들 노래도 검사가 가지고 있긴 했지만 걔들이 취조받은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랬더니 걔들이 중앙정보부나 검찰에 와서 취조받았으면 참 좋은데 이런 이게 무슨 의미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영화를 만들려고 구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굉장히 따뜻한 어느 젊은 선생과의 2년 반 동안의 그 인연을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중앙정보 갔더니 그 자식 간첩이야 뭐 이제 아주 나쁜 놈이라 그러니까 이게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나 인식의 혼란을 가진 채로 얘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려고 하고 지금은 사실은 재작년 여름방학 내내 우리 학교에 와서 시나리오 작가가 와서 5번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는 인터뷰를 다 하고 자료 다 가져갔어요. 아마 영화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난 또 물어보지도 않지만 뭐 만든다고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남한산성이 있었던 1년 6개월 동안은 그 후 20년의 그 수영 생활을 쭉 돌이켜보면 일종의 그 오리엔테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20년 수영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교 가면 OT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거기는 사형수, 무기수들만 집금 수용한 특별 사동이었기 때문에 나랑 같이 있던 방에서 6명이 그래서 총살형으로 죽게 돼요. 물론 나중에는 나는 무기로 떨어져서 사형의 그런 공포가 훨씬 줄기는 했지만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죽어갈 때마다 그때 20대잖아요. 나도. 그래서 일찌감치 임사체험을 혹독하게 하는 시간이고 한 번은 2사람이 같이 총살형 당했어요. 즉 종군 군목이 그 다음 주 일요일날 우리 방에 와서 또 이야기를 하던데 2사람을 놓고 같이 사격을 했는데 이 헌병들이 사람 심장에다 안 쏘려고 그래요. 그래서 5명이 일개 사격조인데 공탄이 한 발 있어요. 내가 쏘는 총이 공탄이겠지 하는 심리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서 쏘니까 4발을 심장에 맞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4발 중에
한두 발은 맞겠지. 그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 두 사람 이름도 좀 제가 기억하지만 두 사람 집행했는데 지휘 헌병이 가서 안대를 딱 대니까 한 사람은 절명했어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또 사형수를 딱 대니까 안 죽었네. 눈이 막 확 뜨면서 그냥 막 아우성 치는 게 피는 튀어서 그냥. 근데 총알 날아가고 심장에 안 쏘고 옆으로 쏘고 여기 쏘고 뭐 이래가지고 헌병들이 안 맞췄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휘 헌병이 확인 사살하게 돼 있지요. 자기도 당연히 죽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뗐는데 그냥 막 목사님 살려주세요. 한 번 집행했으면 됐지 또 해요. 뭐 하여튼 사람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는 뭐 그래서 그 헌병중위가 군목이 우리한테 그 얘기를 다 해요. 또 자기도 놀라서 8발 한 그립을 다 쏘았대요. 그래서 뭐 벌집처럼 죽었대. 그런 이야기. 그 중에 또 한 친구는 물론 사형수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아주 고아로 어렵게 자라다가 그 자라는 과정에서 장녀 애인을 이렇게 사귀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말뚝 박는다 그러죠. 장기 하사를 신청해서 하사였는데 군대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소문이 들렸어요. 희숙이라는 그 애인이 어느 아저씨랑 부산으로 살림 차려서 나갔다. 그래서 휴가를 신청해서 나와야 돼. 안동이었는데 진짜 없어요. 부전동 어디 가서 살림 차렸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것만 확인하고 부산으로 가요. 뭐 부산 낯선 도시 부전동 그 산빛달동네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헤매다가 못 찾고 저녁 때쯤 이제 부산에서 다시 부산진역에서 열차 타고 안동으로 올라오는데 아침 해질녘에 밥 짓는 시간. 옛날에는 그 달동네에서 밥 주면 연기가 올라왔을 때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 희숙이가 어떤 아저씨 밥 짓고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미치겠네요. 그래서 안동에 와서 저녁도 안 먹고 술을 가득 먹고 일어설 때쯤이 안동극장이 파할 때쯤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파하고 바깥으로 나오는 관객들 향해서 부대에서 가져온 수리탄 2발을 안전핀 뽑아서 던져요. 나중에 나한테 몇 번 얘기해요. 던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발 불발탄이었어요. 근데 뭐 불발탄이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는 아무 상관없이요. 팍 터졌어요. 3명이 즉사고 6명이 중경상. 그래서 사형받았어요. 사형받았어요. 물론 그 신하사의 이야기가 참 많은데 와서 나중에는 그 교도소 당국이 희숙이를 찾아왔어요. 거기서 와가지고는 한 번은 법정에 나가다 들어왔는데 그냥 온통 그냥 막 이렇게 눈이 퉁퉁 부어서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헌병들이 얘기를 해요. 희숙이를 어디서 데리고 왔대. 얘가 죽기 전에 소원이라 그래서. 그래서 법정 방청석에서 앉아서 둘이서 울고 왔대요. 근데 정말 살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희숙이가 아저씨하고 살림 차린 게 아니다. 그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원통했고 그래서 살고 싶어 했는데 마침 일선 전방부대 헌병 초소 근무자 한 사람이 소대장 중위 한 사람을 이렇게 사살해서 사형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초소 근무자인데 집차로 지나가는 소대장 차를 세우고 원칙대로 몇 가지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대장이 차에서 내려와서
그냥 조인트 까고 한 대 때리면서 이따가 내가 올 때 너 혼날 줄 알아. 그러고는 과연 올 때 그냥 다시 집 찾아 내려와서 그냥 근무자를 그대로 뭐 굉장히 심한 폭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갈뱅이총 내려가지고 그냥 육군 중위를 죽여. 근데 죽이고 났는데 그 시신을 수습하러 온 사람이 약혼녀가 왔다는 거죠. 그걸 보고는 나도 죽자. 그래서 1심 사형 언도를 받고 항소 포기를 해요. 항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자기 눈을 군대에다가 기증하겠다. 그래서 이제 눈 기증 서약서를 항소 포기를 했는데 젊은 군 검찰관들이 물론 네가 사람 죽인 건 나쁘지만 그 소대장도 잘못이 있다. 너는 특히 근무 중이었고 근무 중인 헌병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부탁한 거 없다. 그래서 너 항소하면 15년으로 감형되니까 항소하라.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했는데 군검찰이 강제로 항소했어요. 그래서 고법에서 15년형으로 감형되고 이제 우리가 일동파로 남한산성으로 왔어요. 얘는 헌병 중이고 자기도 사실은 자살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놓고 총 쏘았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총 쏠 때는 머리를 숙여야지 총알이 일로 지나가는데 못 죽은 거야. 그래서 같이 이제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고 이 신하자라는 사람이 눈을 기증하기로 하자. 그러면 혹시 자기가 사형에서 무기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을 가지고 눈 기증하기란 서약을 해요. 아마 군목을 종군 목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알려졌는지 그 다음 주부터 맹인 전도사가 일요일마다 찾아와요. 종군 목사하고 같이 케이크하고 뭐 과자 사가지고 일동파를 방문한. 우리는 덕분에 이제 좀 얻어먹긴 하는데 와, 이게 눈 먹는 거 아닌가. 맹인 전도사가 주일마다 들어오고 친구는 혹시나 살까 했는데 교도소 아마 부소장인가 이 신하사를 호출했어요. 네가 그 맹인 전도사한테 눈 주겠다고 약속했냐? 안 했는데요. 절대 하지 마. 월남에서 실명한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줘. 그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희숙이와의 재회는 거의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나가고 그 남한산성 육군교도소도 목욕탕 시설도 없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에 1년에 한두 번밖에 목욕을 안 시켜주는데 데리고 쫙 나갔어요. 이 바깥에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아주 놀라웠어요. 참 멀리 이제 남한산성 산이 있고 그 전에는 전부 보리밭이야. 쫙 눈 닿는 데까지 파란 보리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감동이었지. 갇혀 있다가 추운 겨울 지나고 푸른 보리밭을 보고 이렇게 감동을 느끼는 뒤에서 내 허리를 그냥 확 껴안으면서 막 이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신하사야. 내가 신중이님 정말 살고 싶어요. 아마 우리도 그런데 그 푸른 보리밭을 봤을 때 얼마나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도 푸른 보리밭 보면 이게 생명이라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난 가지고 있어요. 결국 그 친구 집행당했지. 그래서 남한산성 육군교도소 물론 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만났던 한 사람의 그 기막힌 사연들, 또 같이 그냥 늘 일상적으로 만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비사단 끌려가서 총 맞고 그냥 죽는, 심지어는 그 속에서 살인 사건도 나요. 또 왜냐하면 사형수들끼리고 젊은 애들이니까 뭐 배척 없어요. 뭐 이 빗장 뽑아가지고 싸웁니다. 그런 아주 험악한 그런 생활이었는데 어쨌든 그 시기 나로서는 남한산성을 끝으로 이제 군인 신분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기결수가 되면
이제 육군 중위가 더 이상 아니고 이등병으로 불명예 제대되면서 일반 교도소로 이제 이송을 가요. 그 이송 갈 때 그 남한산성 안에 청구의 추억 이야기를 얼른 건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헌병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우리 재판 때 늘 우리를 호송해가서 방청석에서 자기들도 재판 과정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학생운동 하는 그런 친구들이니까 뭐 당당하게 자기 주장들 하고 그래서 헌병들이 거의 우리 편으로 더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헌병이 누구였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사실은 사형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거의 박약해요. 뭐 간첩도 아니지 무슨 노동당 통역당이라 그런 통역당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당이고 그 후 2, 3년 후에 만들어지고 뭐 아무 관련도 없는데 어떻게 사형을 그 당시 이 1.1 사태가 일어나고 3일 후에 뇌물로 정보함이 원산에서 납부되고 삼성 개헌해야 되고 향토 예비군 창단하고 하여튼 이런 급박한 시기에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그런 이념 서클이 터져 나오고요. 우리 선배하고 나하고 관계 때문에 내가 이제 관련되고 나는 또 육군사관학교 교관이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그 사건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던가 봐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재판, 그 다음에 재판하고 그 다음 나를 사형도 하고 또 재판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파기환송 이제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형 무기를 언도할 게 없으니까 내가 관여했던 소위 학생운동 서클들 크고 작은 서클들 내가 지도하기도 하고 이런 서클들이 하나하나는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지만 이걸 다 모으면 반국가단체가 된다. 그 반국가단체를 이끌었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국가보안법 2조에서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그거요. 학생 서클 여러 개를 지도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불온 서적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긴 있었지. 근데 가장 큰 거는 그게요. 그래서 그게 검찰관도 이게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기소하기가 좀 애매했던지 반국가단체 구성을 음모하고 음모죄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기소장을 받아들고 이제 소위 군법회의 법무사들이 회의를 하니까 이거 음모죄 가지고는 사형을 못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구성죄로 판단해. 그래서 음모죄로 기소한 거를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형소법 위반입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항을 판사가 판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이렇게 나를 사형 판결해놓고는 거기 법무사가 나를 법무사실을 막 불러 올려요. 담배 주고 커피 주고. 왜냐 걔들이 나보다 1년 후배들이야 서울대학교. 나는 대학원 졸업하고 육사교관으로 가서 중이지만 걔들은 학교 다닐 때 보십해서가지고 그거 봤으니 벌써 대리더라고. 그래서 그 신선배님 대단히 죄송하다고 우리 입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야 당신들 입장이 그래서 나만 죽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법무사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음모죄로 기소한 걸 구성죄로 판단한 건 가만 그대로 깨진다. 얘들이 모른 척하고 그대로 고법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법에 가서 그냥 여전히 깨져요. 그래서 일단 무기로 이제 감형이 되는데 무기징역이 사실은 사형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만만치 않거든요. 모든 사형수들이 꿈에도 그리는 무기로 감형이 됐는데 몇 년 만에 자살이에요. 그걸 도저히 살 자신이 없으고요. 무기란 것은 깜깜한 동굴을 얼마나 깊고 끝이 안 보이는 동굴을 걸어가는 거야. 뭐 어떤 유령들이 살고 있는지 바탕이 뭐 길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길을 들어가는 거고 암담하기도 하고
사람이 뭔가 전망성이 없을 때 가장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무기도 결코 만만치 않은데 그때 남한산성에서 겪었던 그 혹독한 그런 체험들이 아마 그 길고 아주 암담했던 시절을 견디는 데 상당한 오리엔테이션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신영복 선생님과 공감하면서 오늘도 열공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새로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새 책 담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출판했다, 이런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도 책을 구입하시러 많은 분들이 가신 모양이에요. 기쁜 소식도 들리고요.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잘 팔린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영복 선생님의 새 책 담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신영복 선생님 직접 모시고 공개 방송을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말이죠, 대학로의 벙커원이고 시간은 2015년 5월 7일 저녁 7시 30분.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항상 적어야 됩니다. 메모해 주십시오. 수첩에 2015년 5월 7일 저녁 7시 30분 신영복 선생님 모시고 신영복의 담론 공개방송 합니다. 사회 누구냐? 접니다. 김미화가 사회를 봅니다. 참여 방법은 말이죠, 돌베개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 좀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평소 신영복 선생님의 별책 부록이라고 자처하시면서 늘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있죠. 바로 성공회대학교에서 미모를 담당하시는 더숙 트리오, 요 세 분, 김창남 선생님, 박경태 선생님, 김진업 선생님, 이 세 분이 또 오늘 응원 메시지를 준비를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분의 응원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뜨거운 공감 교실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고요. 2015년 5월 7일 저녁 7시 30분 대학로 벙커원에서 신영복 선생님과 여러분 함께 만나요. 안녕하세요. 더스트리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더스트리오의 영혼을 자처하는 성공회대학교의 김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더스트리오의 체력과 몸통을 담당하고 있는 성공회대 박경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몸과 마음이 없어서 나머지 그림자를 담당하고 있는 성공회대학교의 김진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오래전부터 기대하고 있던 책이고요. 오랜만에 선생님 책을 다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거고, 그래서 많이 함께 읽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는 언제나 선생님께서 좀 많은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책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도 많이 쓰셨지만은 좀 더 많은 말씀을 여시게 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생님의 생각을 읽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언뜻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새로워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을 기대하는 건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지속성 때문에 선생님 책이 또 한 번의 변신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한 번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 안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선생님께서는 개구장이신 것 같아요. 지긋하시고 연세도 그러시고 말씀도 점잖게 하시고 그렇지만 굉장히 재밌고 짓궂으신 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숨겨진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선생님을 읽어내는 여러 가지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새로 나오는 책이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책들이 그 선생님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책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까이서 뵐 때마다 참 이분은 그 가장 낮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높은 생각을 이렇게 벼리고 다듬어온 그런 분이라는 걸 새삼 느끼곤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장 어떤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또 갈무리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늘 그것이 저희로서는 경이롭고, 저희가 선생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이고 그 어떤 등대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선생님 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그 감옥에서 늙은 목수를 만났는데 이 목수가 집을 그리는데 이 집을 그리는 순서가 지붕서부터가 아니고 집 짓는 순서 그대로 밑에서부터 그려 나가더라. 근데 이게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걸 부끄러움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난 참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선생님을 옆에서 쭉 꽤 오래됐는데 벌써 느끼는 게 뭐냐면 책하고 선생님의 일상적인 생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 가지 행동들, 여러 가지 마음 씀씀이 이런 모든 게 감옥에서의 부끄러움은 더 이상 없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똑같아요. 책과 생활이. 담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새로운 시작입니다.